첫 번째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교재 첫 번째 장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150분에 다 한 분 한 분의 뭐 연령이라든지 어떤 세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가 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가장 기초인 상태를 가정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이번 달 5월 달 신고를 하고 있죠. 종합소득세가 개인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종합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같이 낸다라는 표현이 녹아 있고요. 소득의 종류에는 지금 우리가 소득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사업 소득에 관련되신 분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약 128조 정도가 소득세에서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소득세를 개인별로 이렇게 이자 소득이 있고요. 종합해서 내는 소득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가지. 이자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 소득이 있고요.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합쳐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소득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소득이 뭐가 또 있냐면 퇴직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득이 양도소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보통 뭐 매년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한 20년, 10년 이렇게 한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 퇴직을 하면 그 10년, 20년 동안 한꺼번에 모아둔 세금이 일시에 과세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년 단위로 소득을 하는 데다가 합쳐버리면 너무나 과도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따로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분류과세.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또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이죠. 주식도 양도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 또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부동산 양도소득도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고 이 양도 부동산을 1년에 매년 이렇게 파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도 5년 갖고 있다 파는 경우, 10년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이렇게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되는 소득이다 보니까 이거를 1년 단위로 해서 이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요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소득부터 종합소득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소득에 6가지가 있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단 이자소득은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죠. 이자는 14%고요. 지방소득세 그 14%의 10%인 1.4%까지 합쳐서 총 15.4%의 이자 소득을 띄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은행에서 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5.4%를 띄고 약 8,460원 요 정도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자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걸 투자했을 때 그 주식에 대해서 법인이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죠. 이때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 15.6% 정도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 2%의 이자율을 계산해 볼 때, 만약 10억의 자산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10억 원의 1년의 이자가 2%라고 한다면 약 2천만 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2천만 원. 그 이상,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여기 나머지 소득과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합산. 근데 납세자 여러분, 그
합산은 안 하는 게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속도 따로 내고 배당속도 따로 내고 사업속도 따로 낸다 그러면 세금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도 1,000만 원 있고요. 뭐 배당도 1,000만 원 있고 뭐 사업소득도 1,000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따로 한다면 이 1,000만 원 각각에 대한 세금은 최저세율 6%로 해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지만 이게 인별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사람의 기준으로 6가지의 소득을 다 합치면 이게 또 1,000이라고 하고 얘도 연금도 1,000만 원 있다고 그러고 기타 소득, 복권 당첨 소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권은 이제 분리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타 소득 뭐 이 종류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막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렇게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합치면 6천만 원의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6%가 아니라 15%, 24%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세율이 높아가니까 세금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런 소득들은 다 합쳐서 과세하고 있다고 해서 합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거를 종합한다고 해서 우리 5월 달은 지금 현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겁니다. 자, 일단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자 소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도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배당 소득이 있을 겁니다. 이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있죠. 잠시만요. 자, 요거를 이제 그 이자소 배당소득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배당소득도 2천만 원까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두 개 합치는 건데요. 따로따로 이거 합쳐서 2천만 원, 합쳐서 2천만 원. 2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냥 불가사로 끝납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뭐, 이자소득을 뭐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15만 4천 원 띄고 끝납니다. 그걸로. 더 이상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천만 원, 이제 좀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지금 이제 5월 달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신고하시는 세금이죠. 사업소득은 딱 뭐 음식점도 있을 거고요. 개인이 하는 음식점도 있고 또 뭐 치킨집, 뭐 편의점 너무나 많죠. 또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쿠르트 그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업소득이 되십니다. 또 병원 같은 데도 개인 의사분들이 하신 거는 사업소득이죠. 이것도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있으신 분들은 왜 연말정산은 끝나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요런 사업소득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근로소득과 이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사업소득을 다 합쳐서 5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뭐 이런 특수한 경우인데 뭐 A라는 회사에 낮에는 A라는 회사를 다니고요. 낮에 또 밤에는 저녁에는 또 B라는 회사 이 두 개의 회사를 다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A라는 회사에서 1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연말정산 했을 거고요. 또 B라는 회사 가가 밤에 다니는 이 회사도 따로 2월 달에 연말정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죠. 연말정산. 자, A라는 회사에서는 총 1년 동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는 밤에 조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다녔지만 또 정규직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일 때 연말정산에서 약 100만 원 정도 냈다고 치고요, 세금을. 2천만 원 받은 사람이 여기서 한 70만 원 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5월 달에
이 3천만 원가? 요 3천만 원과 2천만 원 합쳐서 나는 근로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라고 신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 신고를 하면서 이 170만 원 냈죠, 총. 근데 아마 이게 세율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세율은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소득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 요 차액 130만 원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꼭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고요. 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우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공적 연금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따로 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또 연금소득도 사적 연금 있죠. 뭐 저기 퇴직금 받아가지고 연금저축 같은 거 받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국민연금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또 합치셔야 됩니다. 예,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연금소득은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좀 많이 다뤄지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이건 되게 기분 좋은 소득이죠. 그 로또가 대표적인 건데요.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이 소득은 요즘 복권은 200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로 과세가 되고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30%로 과세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타 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 일시 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소득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물건 주셨는데 누가 사례금 줬다.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어디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받는 소득들도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우리 저기 뭐 트롯 가수 뭐 이런 데 가서 우승하죠. 그러면 거기서 받는 상금도 기타 소득입니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소득 중에요. 이 여섯 가지 소득 중에 대표적으로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각각의 그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가 공제가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매출이 1억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빼서 2천만 원이 소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도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고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공제, 기타 소득도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 그게 없을 때는 뭐 법에서 정한 60% 필요경비, 80% 필요경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경비가 없습니다. 경비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맡겼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는 은행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들어간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 모두가 다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제가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았고 다음은 이제 5월 달이니까요. 다음 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지금 듣고 계신 174분 중에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들 국세청에서 이렇게 그 유형의 표시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요. 까지. 요 위에 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보여지고 복식부기 의무자, 자기조정 대상자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일단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분들은 일단 세무사한테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그리고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제가 복식과 간편에 대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단순 이 두 단어 총 네 개 단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건 생활세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복식과 간편입니다. 자, 간편. 이제 컴퓨터에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악필이어도 조금 용서 바랍니다. 간편, 복식. 그럼 일단 복식이라는 건 뭐냐면, 회계학에서 복식북이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쌍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쌍으로 해서 그 거래 기록을 하는데요. 상품을 사오고 상품 100원을 사오고 요 반대편에 여기 차변, 대변, 현금이 100원을 줬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이게 두 개의 쌍으로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두 개로 기록하는 것을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것들을 하는 것들은 보통 회계학을 전공하시거나 뭐 세무사, 전문 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런 기록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너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간편장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것에 좀 하위 단계로 간편장부를 두고 있는데요. 간편장부는 그냥 우리 가계부 아시죠? 가계부.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이 지금 다음 페이지쯤에 있는데 간편장부 서식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저희가 기록을 할 때는 이렇게 쌍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복식 두 개를 한다고 해서 복이라고 합니다. 복식 단식할 때 복입니다. 근데 지금 간편 장부는 그게 없습니다. 자, 24년 1월 1일 날 가계부 쓰듯이 하면 됩니다. 매출했다 음료를 또 김씨네라는 곳에 거래처를 적고 얼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원에 거래했다, 매출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했고 뭐 세금계산 그렇다면 일단 세금 계산서 이렇게 넣기도 하겠죠. 이게 간편장 서식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정돼 있는데 이렇게 작성한 것들도 장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간편장부 대상자. 이것도 금액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 기준은 일단 추후에 나오는 곳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편한 장부하고 가계부처럼 간편한 장부하고 복식부기, 이 어려운 장부, 이 두 개라는 거, 이 용어를 아시고,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일단, 안타깝지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리신고하기죠. 이런 분들은 그룹별로 좀 나눠 있지만 좀 매출이 제일 크신 분들이고요. 그다음 외부 조정, 이 외부 조정이라는 건 뭐 세무사가 꼭 해야 된다. 또 자기 조정, 뭐 이것도 복식북인데 일부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 하니까 결국은 세무사한테 갑니다. 이것도 그리고 복식북이 의무자 이런 네 가지 의무자는 대부분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간편장부입니다. 밑으로는 이제 간편장부죠. 이제 여러분의 혹시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았다면 단순 경비율이냐 요 일단 간편장부 먼저 할게요. 단순하고 기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쓰는 장부를 하는 겁니다. 아까 가계부처럼 쓰시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걸 해야 되고 다 간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납세자는 간편 아니면 장부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간편 아니면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간편 아니면 복식.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편 아니면 복식.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납세자. 그래서 신규 사업자도 간편 장부 대상자고요. 또 전년도 수익 금액이 조금 적으신 분들 다 간편 장부입니다. 그 외에 좀 매출 많고 이런 분 전부 복식입니다. 간편과 복식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장부는 꼭 쓰셔야 된다는 게 우리 그 국세청에서는 장부를 꼭 쓰시도록 하기 때문에 간편한 장부, 복식 또 예, 어려운 장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복식. 어, 근데 이 간편한 장부마저도 쓰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저만 해도
이 가계부 쓰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또 가계부도 또 꼼꼼히 잘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계부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내가 세금 적게 내고 하려면 이런 경비 처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걸 안 했을 때, 이걸 안 했을 때, 아, 난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 요거 설명 전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이 안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또 의사, 수의사 뭐 이런 전문직들은 간편장부 안 됩니다. 무조건 첫 해부터 복식을 해야 됩니다. 요거 참 말씀드리고요. 자, 이 가계부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장부가 없는 거죠. 나는 장부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계로 인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편 장부는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추계를 하는데 이때는 이 추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추계 이제 추계입니다. 이 장부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추계. 한자 잘 아시는 분들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추정하여 계산한다. 의 약자입니다. 추정하여 계산한다. 왜냐하면 기록된 장부가 없어요. 너무 당장 지금 오늘 장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거기 가계부 쓰고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 추계로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경우에도 국가에서 이거를 그냥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 아쉽지만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한다면 이 무기장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5월 달에 제때 신고를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기장을 하라, 장부를 기록하라는 게 취지인데 이걸 못해서 추계로 신고를 한다면 네,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세액의 한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아까 간편한 장부를 쓰시는 분이 더 어려운 복식부기를 쓴다 그러면 아, 정말 정확한 기록을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이때는 오히려 기장세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기장을 하니까 더 세금 좀 줄여주겠다 해서 이때는 총 세금의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원래 뭐 산출세액 20%뭐 이런 거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1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하면은 깎아주지만 추계로 하면은 이렇게 가산세를 제때 신고할 때 가산세가 어, 계산해서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계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요 이제 단어의 설명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계는 크게 단순, 단순한,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겁니다. 단순과 기준 경비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실 단어는,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단어는 간편장부, 복식 요 두 개하고, 다시 또 단순, 기준 요 네 개 아시면은 조금 오늘 많이 얻어가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계는 아까 간편장부 대상자 어떻게든 장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단순 경비율이 있고 이제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음, 뭐 보면 요거는 국가에서 어떤 업종마다 어떤 율을 해놨어요. 업종마다 경비율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책으로 보면은 한 요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 조회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건 아파트까지 좀 힘들겠네요. 보통 법인들이 하니까. 작게, 뭐 작은 공사, 뭐, 이런 거 한다고 치면 주거용 건물, 신축, 뭐 다세대 건물 이렇게 지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은 단순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 주로 높고요. 기준 경비율이 단순보다 많이 낮습니다. 요걸 딱 머릿속에 두시면
단순한 거는 뭐냐면 이게 87.5%, 90%, 91%, 91% 이렇게 되죠. 이게 뭐 단순히 좋은 거는 단순 경비가 좋은 이유는 아무것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91%, 91%, 90% 정도로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1억이 매출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 주거용 건설 건물에 91% 적용한 사람은 9,100만 원이 그냥 경비 처리가 됩니다. 원래는 뭐 다 증빙이 있어야겠죠. 근데 단순 경비율은 좀 사업이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수익 금액이 뭐 업종마다 뭐 3억 미만, 1.5억 미만, 7,500 미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마다 3억 이하냐, 1.5 요거 밑에는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네, 지금 기존 단순 경비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직전 연도에 거기다가 이런 업종이 또 6천만 원 이상 이하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농업, 부동산 매매업이 6천만 원이 안 됐다, 작년도.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지금 24년도 걸 지금 신고하거든요. 5월 달에. 그러면 24년도 걸 신고하니까 그 전년도는 2023년도 지우고요. 자, 기준 경비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3년도에 매출이 6천만 원보다 적다. 그러면 단순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단순. 단순. 그리고 제조업, 뭐 숙박 음식업 이런 영업 하시는 분들이 3,600만 원보다 매출이 적다라고 하면 단순을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작죠? 3,600만 원이면 매출로 보면 한 달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단순.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교육 서비스업, 요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원. 그리고 뭐 개인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중에 프리랜서는 3,600만 원인데 이건 따로 그건 보시면 되고요. 뭐 예술, 스포츠 이런 분들도 2,400만 원. 한 달에 매출이 2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들만 단순이 됩니다. 단순. 제가 아까 보던 곳이 단순. 단순은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봤지만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신 거 여기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실까요? 지금 180분이니까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음식점부터 보면 단순 경비율 직전 연도 23년도 매출액이 음식점이 3,6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들은 89.7% 인정해 줍니다. 장부 안 하셔도. 장부 안 하셔도. 근데 3,600만 원 넘으신 분들은 그분들도 장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기준 경비 11.4%라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기준 경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단순과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과 기준. 기준 경비를 보시면 되게 낮습니다. 11%, 18.7%, 21.8%, 12.3%. 단순에 비해서 무지 낮죠. 또 음식점도 볼게요. 요 옆이 단순, 여기는 기준입니다. 자, 기준 경비를 볼까요? 11.4%, 12%, 11.5%. 보시면 이분들 매출이 만약 2억이다. 한식 음식점을 하는 2억인데 원래는 장부를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라고 하면은 율로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년도 매출액이 음식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식점이 그분이 한 1억 정도 하셨다. 그러면은 기준경 단순경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단순경비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기준경비를 써야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11.4%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11.4%만 인정해 주니까 2억에 11.4%면 대략 한 2,280만 원 정도 되겠죠. 빼기.
2,280만 원. 빼면 얼마 됩니까? 2억에서? 한 1억 7,700 정도 되죠? 1억 7,700만 원. 소득 금액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준경비자는 또 뭘 해주냐면, 추가적으로 첫 번째, 요거 한번 빼주고요. 11.4. 두 번째, 주요 경비를 빼줍니다. 주요 경비. 주요 경비. 매입비, 원재료비, 원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임차료. 물론 2억의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음, 식당 임차료로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렇게 부정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 또 인건비 또 아줌마 이제 쓰셔야 되죠. 인건비도 신고를 하신다면 이제 원천이술에서 이제 신고하면은 1인당 뭐 한 달에 인건비가 뭐 한 300만 원 들어간다. 500만 원 들어간다 치면 이게 1년로 하면은 한 6천만 원 되죠. 그리고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 원재료비, 뭐 채소나 쌀이나 이런 것들 그 원재료비가 또 한 1억 정도 아니야.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치면 요만큼 또 빼줍니다. 주요 경비. 두 번째 경비. 그래서 기준 경비는 요건 낮은 대신 요런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신 증빙 다 챙겨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많아야지만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경비가 많아져요. 근데 요거 잘 챙기셔야죠. 근데 이걸 챙기는 노력을 할 거면 제 개인적으로는 장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주요 경비, 원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만 되지 여기 통신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화도 쓰겠죠. 전화비 같은 거. 이 주요 경비에 통신비 같은 것도 안 됩니다. 모든 말 그대로 통신비 같은 거 받으려면 장부를 써서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기준 경비도 어떻게 보면 추정할 계산하는 추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순 경비율은 높다. 대략 한 뭐 90%씩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90% 정도의 비용이 인정된다. 이거는 업종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 한번 그 코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짜리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90% 전후가 됐습니다. 근데 기준 경비율은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1번 경비, 요게 기준 경비율. 두 번째 주요 경비 이렇게 두 개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는 어떤 것들이 더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적용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90% 되니까. 근데 아까 그 23년도 지금 이제 24년도 거 신고하니까 23년도에 매출이 뭐 3,600 미만, 2,400 미만, 6천만 원 미만. 매- 엄청 작은 매출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걸 적용을 하고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기준경비를 써야 되는데 기준경비율은 낮다. 첫 번째 기본적인 건 낮다. 근데 주요 경비, 매입, 원재료비, 원재료비하고 임차료, 인건비. 요게 내가 증빙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두 번째 경비로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증빙을 할 노력이라면 간편장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라면 이거 외에 추가적인 경비도 빠질 수 있고, 여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죠.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실제 나는 1억이 매출인데 들어간 비용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절대 적자가 안 나옵니다.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얘도 거의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 많다면 뭐 0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 적자가 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게 이 추계입니다. 추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부를 하라는 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 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나 이런 복식부기, 간편장부 할 바에는 차라리 복식부기로 이렇게 좀 비용이 들어도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좋냐면 적자가 나면 앞으로 나 뒤에 10년 동안 흑자가 난다고 했을 때 10년 동안 그거를 다 그 적자된 것들을 다 공제해 줍니다. 향후 10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 또 세액 감면이라는 이런 혜택 받으려면 장부를 하셔야 됩니다. 추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경비를 하다 보면 요게 없는 순간, 요 주요경비가 없는 순간 세금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게 없는 순간. 그러면 이제 장부를 가십니다. 장부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거, 지금 가장 많이 설명 시간 할애했던 게 간편이냐, 복식이냐. 요거 먼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단순 경비를 적용할 수 있냐, 기준 경비를 할 수 있냐.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간편장, 이분들이 가장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간편장 보이면서 기준 경비를 신고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 장부를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단순 경비율은 이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0%의 경비를 인정해 주니까 요 대상자시라면 좋죠. 그냥 본인이 신고하시면 이미 뭐 90%뭐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어, 장부를 기록하는 수고에 비해서 경비가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세금이 줄어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두 체험 서비스가 있는데요. 모두 체험은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료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24년도 상반기에 신고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신고하면 그 신고한 매출액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국세청에. 그럼 그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이분의 가족이 몇 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채워서 세금까지 계산해서 완전히 다 채워서 계산한 게 요 모두 채움 자료인데요. 주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아마 3월 달을 기준으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인데 3월 달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이게 작성됐기 때문에 혹시 4월 달에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전년도에 사실 매출 조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4월 달에 수정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 관계가 사실 주민등록계는 등재가 안 돼 있는데 뭐 추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적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제를 내가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모두 채용으로 안 하고 더 제가 직접 조금 수정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요 모두 채용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 분리과세 주택임대는 뒤에 주택임대 부분에서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근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업소득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드린 간평이냐 복식이냐. 그걸 안 했을 때는 단순이냐 기준인 경비율이냐 추계로 했을 때. 자, 이제 사업소득의 기장 의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복식이냐 간편이냐. 복식부기. 매출 김씨네 200만 원 매출하고 현금이 20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쌍을 이뤄서 대 쌍을 이루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이런 회계 처리를 통해서 손익계산서,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 당기순이익을 만들고 뭐 이런 세무조정까지 그런 복잡한 좀 전문가의 조력을 피하는 필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은 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이때 제가 요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간편장부. 자, 여기 복식부기입니다. 간편이냐 복식이냐. 자, 3억보다 크면 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1.5보다 크면 복식이고 7,500보다 크면 복식. 이게 기준금액입니다. 전년도 지금 따지면은 2023년도 2023년도를 기준으로 24년도에 간편이냐 복식이냐를 해서 올해 이번 5월 달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뭐 업, 가항업 물론 농업은 뭐 우리 그 곡물 재배업이라고 그죠?
보리, 쌀 이런 업종들은 아예 과세 제외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벼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과세 제외입니다. 기업적으로 하는 거 빼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이 3억 원 이상이다. 4억이었다. 전년도 매출이. 그럼 복식부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제조,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년 매출액이 1억 5천 이상이었다? 무조건 복식부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인데요. 이 다군에 들어있는 이런 업종, 학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입니다. 올해 25년이니까 작년도에 24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요번 5월달 신고하신 분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추계를 신고하시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간편을 하셔야 된다. 그걸 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단순이나 경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변호사 의사들은 계속 처음이라도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잠깐 좀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얘기.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사업 그래서 작년에 뭐 한 10월 달쯤 폐업이 있고 작년 여기서 작년은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작년은 23년도 그리고 그랬다가 작년 24년도에 사업을 새로 개시했습니다. 24년도 개시 개업. 그러면 24년도 개업하면 신규 사업자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난 단순 경비를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의 종류가 똑같지 않더라도 23년도에 폐업한 게 있다 면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수익금액. 거기에 매출액, 수익금액 이꼴 매출액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거기 매출액이 이 금액 이상이었던 게 있으면 처음 24년도 새로 사업을 시작해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23년도에 주택 신축 판매업, 뭐 이런 건설업 이런 것들을 뭐 매출액 10억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을 못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아쉽게 적자가 났죠. 근데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제 돈이 좀 어렵고 하니까 24년도에 조그맣게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식집은 어떻게 간편장부가 될까요? 복식부기가 될까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전년도에 건설업으로 10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복식부기.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하는 아주 작은 분식집이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이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하여튼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라도 폐업을 했고 다시 한다 그러면 그 전년도의 이력을 따라서 간편이나 복심이나 됩니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 23년도, 22년도에 폐업을 했다면 그 다음 연도에 했다면 전년도가 없겠죠. 기준 금액이 없겠죠. 그러면 신규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년도에 금액이 큰 게 있었고 여기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다음 연도에 자그맣게 사업을 했더라도 이게 복식부기였다면 저 복식부기로 가게 됩니다. 예. 요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계부처럼 그냥 하나로 쓰는 거죠. 몇 월 며칠 1월 1일 매출 200만 원 끝. 자, 1월 2일 매입 김하고 야채 뭐 이런 거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가계부처럼 간편장부. 네. 근데 여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가게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사는데 여기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만 적으셔야 됩니다. 간편장부에. 그래서 장부의 기록 안 하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아까 제가 여기서 나온 게 단순 기준입니다. 일단 모든 사업자는 복식 아니면 간편이다. 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 매출에서
비용, 경비를 빼면 거기에 대해 소득이 되고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어, 그런 말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사업자분들이 와서 왜 월급쟁이들은 그 뭐 의료비 공제도 해주고 뭐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줍니까? 월급쟁이는 이 경비가 없습니다. 이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추후에 공제 파트너 있는 부분에서 한번 보시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비용들을 이런 경비, 통신비,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 경비 처리를 다 하고 있죠. 하지만 근로자는 그런 경비 처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구하는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또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근데 어,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유형자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수입과 비용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근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뭐 자동차 산 거 이런 것들 유형자산이죠. 자동차 산 거 이런 거 경비 그 공제는 안 되죠. 비용으로 공제는 안 되죠. 이런 어, 업무용 자동차, 뭐 비용용 승용차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제가 일단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식 기장시 혜택, 무기장가자세. 여러분 그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아니면 그 복식부라고 했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처음 하면서 이 사람이 나 이것도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를 신고할 거야라고 하면 이 무기장가자세를 정상적으로 5월 달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산세로 들어갑니다. 보통 가산세라는 건 내가 신고를 안 했거나 세금을 뭐 낮춰서 신고했거나 이럴 때 가산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결손금이 적자죠. 매출이 있고 마이너스 이 비용이 있는데 글씨 잘 써보겠습니다. 매출이 있고 마이너스 뭐 비용이 있는데 요걸 뺐더니 1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비용이 뭐 1억 2천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천만이죠. 0.2억. 이 경우에 그냥 추계로 신고했다. 그러니까 추계로 경비로 신고하면 이거 여기서 끝입니다. 뭐 세금 안 내면 끝인데 경비로 신고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1억에 몇 프로, 1억에 뭐 90% 그러면은 소득이 10% 발생하죠. 실제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10% 1,0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거 세금 내야 됩니다. 1,000만 원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장부를 하시는 게 좋죠. 적자가 나면. 그리고 이 장부에 대해서도 15년간 2월 결속. 다음 년도 흑자 나면 거기서 빼줍니다. 0.2억을. 장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감면 및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 부가세 매입, 매출장 작성도 면제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조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